안녕하세요. 푸른밤 다락방입니다. 며칠 전 우연히 가수 해리 벨라폰테의 노래를 듣고 그렇게 한 며칠을 그의 노래와 영상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이며 따뜻하고 진솔한 그의 노래는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데 노래를 듣는 중에 그날 아주 늦은 밤이었는데요. 갑자기 그가 오늘 96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하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저는 잠시간 멈칫하여 멍하니 있었다가 이어서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그냥 내내 밤늦도록 그의 노래를 듣고 또 들었습니다. Down the way where the nights are gay and the sun shines daily on the mountain top, I took a trip on a sailing ship, and when I reached Jamaica I made a stop. But I'm sad to say I'm on my way, won't be back for many a day. My heart is down, my head is turning around, I had to leave a little girl in Kingston town. 한국어로는 자메이카여 안녕, 그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칼립소라는 그의 앨범입니다. 이 앨범은 1년 만에 100만 장 이상이 판매되는 최초의 LP로 기록을 세웁니다. 백인 위주의 음악이 주류가 된 미국에서 그의 노래가 빌보드 차트에서 31주 동안 1위를 한 것입니다. 1927년 3월 1일 생인 뉴욕의 어두운 할렘가에서 태어난 그의 본명은 해럴드 조지 벨라폰테입니다. 어린 시절을 어머니의 고향 자메이카에서 보냈는데요. 자메이카는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전라남도 정도의 크기라고 해요. 영국의 식민지였고요. 자메이카는 노예무역의 중심지였는데 대부분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노예로 끌려온 흑인이어서 그 아프리카 전통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레게 음악 아시죠? 밥 말리. 그 사람도 자메이카 사람이죠. 카리브해를 바라보며 서인도 제도의 민요를 듣고 자란 그는 뉴욕에 돌아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 후에 제대한 뒤에 극장의 경비원 일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단역 출연을 하면서 근근히 생활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는 배우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뉴욕의 연극학교에서 연기 수업을 받았고 배우의 꿈을 키워갔는데 당시에 미국의 재즈 뮤지션이자 트럼펫 연주가인 마일스 데이비스나 찰리 퍼커가 후원한 뉴욕의 노래클럽에서 노래를 불러서 번 돈으로 수업료도 지불하였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음반 계약을 맺었는데요. 자신이 나고 자란 자메이카의 민요에 기반을 두어서 들으셨던 자메이카 페어웰 그리고 바나나 보트 송을 작곡하고 노래합니다. 이 바나나 보트 송까지 히트를 하면서 1959년 4월 19일 전 세계 음악인들의 꿈의 공연장인 카네기홀에서 그의 역사적인 공연이 열렸습니다. 무반주로 육성으로 3천만 관중을 압도하며 신명난 그의 노래 속에 사람들이 완전히 빨려들었다 하는 현장의 보도가 이미 많이 알려진 바 있습니다. Daylight come and me want go home.
Daylight come and me want go home. Work all night and I drink a rum. Daylight come and me want go home. Stack banana till the morning come. Daylight come and me want go home. Come, Mr. Tallyman, and tally me banana. We said, come, Mr. Tallyman, and tally me banana. Daylight come and me want go home. Live 6 hand, 7 hand, 8 hand bunch. Daylight come and me want go home. We say 6 hand, 7 hand, 8 hand bunch. Daylight come and me want go home. Day, me say day, oh. Daylight come and me want go home. Day, me say day, me say day, me say day, me say day. A beautiful bunch. 네, 카네기홀 공연 중에 부르는 바나나 보트송 어떠세요, 여러분? 마치 속이 뻥 뚫리는 듯합니다. 지금 들어도 정말 좋지 않나요? 시대를 초월하는 음악입니다. 자메이카 흑인 노예가 백인들로부터 어두운 밤에 바나나 나르는 일을 강요당하면서부터 부르던 노동요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백인 농장주들이 외국으로 바나나를 실어 나를 때 작업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덥지 않은 한밤중에 일을 시켰는데요.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어 흑인 노예들은 어서 날이 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데이오라고 외치며 노래했다고 전해집니다. 인권운동가로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하며 소수 이민자들을 대변하고 인종의 장벽을 허문 해리 벨라폰테. 그는 아름다운 가수로서 제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Day-o, daylight come and me want go home. Day, me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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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y-o. Daylight come and me want go home. 오늘 다락방에 손님을 모셨습니다. 우린 이미 태어나고 있는 시점부터 아마 몸의 언어를 배우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15살쯤인가요? 우연히 동네 무용학원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검정색 타이즈를 입고 맨발로 춤을 추는 한 고등학생 정도 되는 언니를 봤습니다. 그때 그 맨발의 움직임이 저는 너무나 기억에 남거든요. 멋져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춤이 바로 현대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순수예술의 참 중요한 한 영역입니다. 우리 삶에 어딘가 시렵고 텅 빈 곳을 채워준달까요? 미국의 한 철학자가 무용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의하였는데요. 무용은 움직이는 회화, 움직이는 디자인, 움직이는 조각의 연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 현대무용계의 발전의 한 축을 맡고 있는 텐마루 무용단을 아시는지요? 올해로 아마 창단한 지 42주년인가요? 네. 네, 지난해 정기 공연을 하였는데 아이덴티티라는 주제 속에서
두 분의 안무가가 공연을 펼쳤고요. 그 두 분 중에 오늘 한 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텐마루 무용단의 부대표로 일하시고 지금은 또 제자 양성에도 힘쓰고 계십니다. 무용가 유민경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그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 소개. 그러면 네. 저는 지금 현재 텐마루 무용단 부대표로 활동하고 있고요. 안무가이자 교육자 또는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텐마루 무용단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 무용단의 이름을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텐마루라는 이름이 어떻게 지어진 건가요? 텐마루는 1980년대 최청자 무용단으로 창단된 단체입니다. 네네. 세종대학교 동문단체로 현재 70명 가량의 단원들이 소속되어 있고요. 네. 1986년 텐마루 무용단으로 개명되게 됩니다. 네. 텐마루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가 방 안에서 나와서 처음 발을 내딛는 마루가 텐마루라고 네네. 하는데요. 처음 발을 내딛는 곳 텐마루에서 춤은 시작된다. 라는 뜻으로 고 김영태 선생님께 네. 그 최청자 교수님이 플로어에 대한 예. 그런 뜻을 이름에 넣고 싶다, 네임에 넣고 싶다라고 해서 자문을 구해서 네. 얻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원적, 그 맨발에서 나오는 그 근원적인 움직임, 우리 것, 전통의 근간을 현대식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네. 것에 의미를 둔 텐마루 단체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굉장히 한국적이고 뭐랄까 되게 힘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무용단의 이름이. 네, 저도 텐마루 무용단에 제가 입단한 게 11년도인데요. 그때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네네. 텐마루 식당도 있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볼 때마다 이게 되게 텐마루란 뜻을 잘 몰랐어요. 옛 마루를 텐마루라고 하는지를 몰랐는데 이런 네. 뜻을 알고 또 하다 보니까 더 의미 있게 작품에 대해서 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던마루라는 그룹을 알고 있고 마루. 제 옛날 강아지 이름이 마루였는데 뭔가 좀 친근하고 정말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청자 선생님은 어떻게 건강하게 계시나요? 네. 지금도 제자들 이제 공연하시면 항상 리허설 때 와서 피드백 네. 해주시고, 네. 네, 총예술 감독으로 이제 무용단의 지금도요? 네, 와. 지도를 맡고 계십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은 이제 88올림픽 이게 네. 아마 가장 최초인가요? 공연이? 최초의 공연은 네. 이제 최청자 무용단으로 해서 교수님이 영국의 라반 센터에 유학을 가면서부터 시작이 돼요. 네. 그래서 영국 라반 센터에서 공연을 올린 그것을 시작으로 네, 최초의 무용이 시작이 되고요. 그때 무언가 잃어버린 것 수라는 공연을 이제 올리면서 네. 한국적인 소재를 라반의 움직임에 대한 걸로 풀어서 네, 라반 센터에서 공연한 게 처음 작품일 것으로 압니다. 와, 그거는 정말 오래된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처음 들었습니다. 이 현대무용 쪽은 이렇게 뭐 크게 언론에 알려지는 어떤 계기가 잘 없고 네. 그렇지만 큰 행사에서는 꼭 빠지지 않고 나오시거든요. 네. 또 어떤 활동하셨는지 한번 알려주시죠. 최 교수님은 82년 귀국 발표회를 시작으로 이제 네. 84년 일본 국제안무대에서 특별상을 수상하게 돼요. 네. 그리고 85년 남북 이산가족 교환 공연, 방문 공연을 이제 평양에서 올리게 되고요. 88년 서울올림픽 개막식과 89년에는 이제 대한민국 무용재 대상 받은 불림소리를 불림소리요. 네, 네. 올리게 그건 되고. 유명합니다. 네. 저도 봤기 때문에. 정말요? 네네. 네. 그다음에 2002년 월드컵 개막식 안무하는 등 국가 행사와 다양한 이제 100여 편의 안무작을 선보이셨고, 네. 불가리아, 헝가리, 영국 등으로 이제 국내뿐만 아닌 이제 해외 공연도 네. 다수로 진행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불림소리라는 작품과 해변의 남자 이 두 작품은 지금도 공연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고등학생 때 처음 이 공연을 봤거든요. 네. 굉장히 한국적이고 또 움직임은 뭔가 강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인상을 그때도.
그러니까 최청자 선생님은 그 스타일이 있으신가요? 그 남자다운 춤? 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남성 무용수에 대한 네네. 그런 확고한 개념을 조금 심어주신 분이기도 한데요. 이 예. 불림소리 자체 공연이 이제 구원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제 네. 굶주린 그 시기에 우리의 현대인들에 대한 구원의 손길, 손을 뻗는 모양의 형상을 해가지고 이제 위에서 하늘에서 이제 손이 내려오는 뭐 굿에 대한 그런 예. 염원이나 이제 한국적인 소재를 가지고 현대적 예. 움직임이랑 접목시켜서 이제 우리 것의 현대무용을 네. 만든 작품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 해변의 남자는 어떤가요? 저는 그때 그 음악이 너무 유명한 음악 있죠. 네. 그 무용수들 움직임도 너무 멋있었어요. 남자 무용수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연극적인 느낌도 있고요. 네. 예. 해변의 남자는 그 어느 날 이제 신문을 보시다가 네. 이제 뭐 바쁘다 바빠 현대인들 뭐 해가지고 이제 예. 그 화이트 네. 카라라고 네네. 저는 잘 셔츠를 입는, 네. 셔츠를 입는 그런 남성 직장인들? 직장인들에 대한 거를 이제 신문에 보도가 되고 네네. 너무 바쁜 사회인들의 이제 바쁘게 일하는 모습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해변으로 놀러 가는 네. 그런 상상을 하면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랑 이런 움직임을 되게 코믹스럽게 풀어낸 작품이라고 네. 들었거든요. 남성들의 움직임이 되게 바쁘고 빠르게 움직이지만 그 해변 안에서의 장난기 있는 모습, 네. 서로 장난도 치고 막 여자 흉내도 내고 막 맞아요. 서로 엉덩이도 때리고 막 이러면서 그런 거에 대한 모습을 코믹하게 현대적으로 푼 작품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연을 이제 행사 때 이렇게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현재도 거의 한 100번 이상 진행된 것 같아요. 정말요? 레퍼토리가. 예. 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거의 맞아요. 그 정도 되는데 예. 저희가 동문단체다 보니까 이제 네. 세종대학교 학생들은 들어오면 그 해변 남자를 꼭 외워야 되는 약간 남자들은 약간 그런 관례가 또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용이 우리가 다가가기 힘든 게 아니고 참 재밌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공연이었어요. 그 공연은. 선생님은 그 남자의 춤 같은 그런 춤을 추시나요? 저는 네.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무용단의 좀 특징이 여성도 굉장히 이렇게 좀 파워풀하고. 강렬해요. 네. 그런 네.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맞아요. 최청자 교수님의 춤 스타일이 약간 야수파라고도 평되기도 하고요. 네. 네, 그게 이제 엄청난 강한 에너지를 좀 강조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예. 네, 그렇게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뵀는데 이렇게 발레 선생님 같은 모습을 하고 계셔서 좀 의외였어요. 전 뭔가 좀 몸이 이렇게 크시고 막 그런 분이 오실 줄 알았거든요. 2022년도에 그 정기 공연에서도 이제 안무가로서 활동을 하셨어요. 두 분의 안무가가 계신데 한 분은 이제 남자 무용수인가요? 네. 남자 안무가 분이죠. 네, 남자 안무가 양승관 안무가랑 같이 더블빌로 예. 네, 정기 공연을 올리게 됐습니다. 네. 제목이 New World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봐야 되는 공연이어서 참 이런 질문이 애매모호한데요. 그래도 어떠한 그 내용을 주제로서 얘기하고 싶으셨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지. 네. 제가 일단 뭐 주제를 말하기 전에 네. 제가 이제 느꼈던 상황적인 거에 대한 설명을 약간 해드리자면 예, 예. 제가 졸업을 하고 바로 예고에 이제 교직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됐어요. 네네. 그래서 10년 동안 예고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공연 활동이나 이런 거 출연은 많이 했지만 제가 안무를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활동이 미비했어요. 뭔가를 생각할 시간도 없고 이렇게 창작 활동이라고 하면 아이들을 작품을 짜주거나 네. 이 아이들을 이제 무대에 올리거나 이런 거를 제가 항상 하다가 이제 코로나 시기가 왔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을 비대면으로 만나게 되고 이런 상황 안에서 제가 수업을 안 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어떠한 역할을 하며 이 사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건가, 나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빼면 내 인생에 남는 게 무엇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당시에 메타버스가 굉장히 막 유행하고 그 아바타에 대한 얘기, 네. 뭐 AI, 뭐 사람을 대체하는 로봇에 대한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메타버스를 소재로 작품을 한번 올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품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 아바타에 대한 게 저희가 아바타를 상상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꾸밀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곳 다 갈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잖아요. 제2의 나. 네. 그런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게 과연 나의 모습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네. 남들한테 보여진 내 모습과 나의 진실된 모습이 더 아바타에 투영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처음엔. 근데 작품을 하면서 이 아바타가 진짜 나의 모습이 맞나라는 네. 부캐라고도 하잖아요. 네, 그런 그쵸. 거를. 근데 이제 이 부캐에 대한 내 모습이 정말 나인가? 아니면 지금 이 현실에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이 정말 나일까? 라는 이런 정체성의 혼란에서부터 네,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서 살고 있나에 대한 물음에서 작품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경에 따라서 변화하는 인간에 대한 정체성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는 보통 모체 자궁에서 태어나게 되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메타버스 아바타로 현실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렇다면 미래에 우리는 어떠한 공간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뉴월드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또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물음을 표현하고자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무용수가 굉장히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네, 13명의 무용수가 출연을 했고요. 네. 제 작품에서는 예, 이제 예. 또 양승간 선생님 작품은 또 다른 무용수들이 출연을 했고 네. 근데 이제 무용수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저는 제 작품에서는 네네. 이 아바타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 자체도 네. 아이들이 이렇구나 라고만 느꼈지 이거에 대해서 더 깊게 정체성으로 연결을 하게끔 하는 게 그 과정이 굉장히 설명하기 힘들고 표현해내기 힘들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무용수들이 잘 따라와줘서 네. 굉장히 좋은 작품으로 평가를 받았던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안무를 짜세요? 어떻게 하시는지. 처음엔 저도 메타버스를 이제 예. 접해봐야 되니까 네네. 이 프렌드 같은 거 가입해가지고 예. 제 아바타를 꾸며보고 네. 거기 안에서 이제 활동을 좀 해보고 네. 거기 안에서 모임도 만들어서 막 사람도 만나고 다른 아바타들이랑 노는 거죠. 네네. 이렇게 놀아도 보고 그렇게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의 이제 움직임, 아바타들의 움직임을 가지고 조금 인간과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이모티콘이나 이런 게 있지만 움직임 네. 자체가 있지만 그게 굉장히 한정되고 네. 뭔가 복잡한 사람의 심리나 감정을 표현해내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동작의 감정을 단순화하는 동작의 의미는 주지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뭔가를 먹는다거나 네. 영화를 보면서 운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상황을 약간 감정을 배제한 움직임적으로만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개의 단상을 넣어놓고 그 위에 이제 아바타가 단상 위에서 옷 갈아입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그 위에서 이제 그 단상 안에서 그게 하나의 나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안에서 먹고 자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화도 냈다가 울기도 하고 이런 감정들에 대한 걸 동작화해서 표현을 좀 처음에 이렇게 단순화시키시는 그 과정인가요? 네. 움직임을? 네. 네. 근데 이제 그 감정을 약간 기계화 했던 것 네네.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과거, 현재, 미래의 순으로 이제 작품을 구성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자궁 안에 있는 아이의 모습을 조금 보여줬어요. 그래서 무대 상부에 긴 천을 매달아서 예. 그 안에서 이제 무용수 한 명이 들어가서 이제 엄마의 심장 소리가 들릴 때마다 네. 이거의 벽을 치면서 그 안에서 이제 반응을 하는 인간의 네. 모습을 조금 담았고 예. 네, 그 다음은 이제 아까 그 12개의 단상이 나와서 그 위에서 인간의 배제된 감정에 따른 움직임을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단상을 벗어나면서 그들만의 세계가 있어요. 그 단상으로 성을 쌓고 그거를 부수고 또 다른 공간에서 또 다른 모형의 성을 쌓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아바타들만의 구성되는 그들의 세계를 또다시 표현하고 그걸 또 깨고 또 다른 걸 또 표현하고 이렇게 계속 하는 그런 과정과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은
제가 위에서 이제 상부에서 슬라임 같은 이런 끈적한 예. 액체를 떨어뜨려요. 아. 그래서 그게 약간 이제 모체의 자궁에 대한 육모나 그런 거를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네. 각자의 개인들의 이제 정체성을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마네킹에 이렇게 묻혀요. 네. 그래서 이 생명이 없는 물체에다가 이제 이 점액질을 묻히면서 얘한테 이제 저의 색깔을 묻히는 거예요. 각자 자신만의 이제 정체성을. 그래서 이 마네킹이 미래의 나의 모습으로 투영될 수 있게끔 네, 그런 걸로 씬을 마무리했습니다. 하나의 극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네네.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느낌으로 예. 안무를 하기는 했어요. 대부분 무용 공연들은 스토리를 뭔가 구체적으로 담는다는 것이 오히려 좀 난해하게 하는 경우들이 이제 제가 예전에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피나바우시라는 무용가도 다분히 공연이 연극적이었다고 해요. 네, 맞아요. 공연을 그런 식으로 이제 하셨던 거네요. 네, 그 피나바우시가 이제 무용 공연에 처음으로 대사를 도입한 안무가거든요. 그쵸, 네. 판츠 테아터라는 장르를 네네. 새롭게 형성한 안무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대사가 들어가고 움직임 자체에 뭐 소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네, 맞습니다. 네, 대형 소품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움직임 자체도 더 이렇게 연극적인 요소를 예. 좀 가미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네. 그거를 이제 텐마루 무용단도 스토리적인 작품을 많이 네.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때 보셨던 불림소리라든지 네네. 해변의 남자라든지 다 그게 전개의 흐름이 네, 있거든요. 그러네. 그런 거에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제가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던 공연이고 네네. 또 그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작품을 짜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음악은 어떻게 작업을 하셨어요? 저희 그 세종대학교 졸업한 학생 중에 피아노 전공을 하다가 무용을 한 친구가 있어요. 송지윤이라고. 네, 그 친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제 그 제자애들 작품 음악을 좀 많이 편집을 해줬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공연 음악을 부탁을 하게 됐고, 이제 이런 음악에 뭐 이런 느낌의 이런 분위기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음악을 막 쫙 리스트를 작성해서 네. 보내줘요. 이런 느낌 막 이렇게 하고도 하고, 제가 막 또 차 안에서 음악을 계속 듣다가 이거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보내면 그걸 편곡을 해가지고 네. 맞추기도 하고, 뭐 중간중간 작곡을 하기도 하고 해서. 그 작업이 안무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안무가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질문을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드리고 싶었어요. 아, 네. 그 무용수로 하시는 거랑 그때 이제 안무 하셨을 때랑 어떠세요? 좀 차이가 크시죠? 엄청나더라고요. 저는 이제 안무를 하면서 무용수로 같이 출연하시는 분들이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거의 그렇게 안 되지 않나요? 근데 꾸준하게 출연을 하시면서 안무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네. 대단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저도 출연을 하고 싶었는데, 네. 이거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려면 맞습니다. 네. 그 작품에서 이렇게 나와서 봐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네네. 뭐 극장에 바로 들어가면 조명이나 세트의 위치나 무용수들 동선까지 이렇게 보고 음향이 어떤지, 뭐 소품이 어떻게 달려 있는지, 뭐 어떻게 언제 내려오는지, 뭐 이런 거 다 신경 써야 되는데 출연이 절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출연을 포기하고 네. 저도 무대 욕심이 좀 있는데 네. 그러실 것 포기하고 같아요. 안무에 전념을 하게 됐습니다. 기회가 되면 출연을 하고 싶네요. 어떻게 이쪽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무용을 처음 시작한 계기요? 네. 제가 중학교 때 댄스 동아리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아버님이 이제 교직에 계신 분이었어가지고 이제 몸으로 뭔가를 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하시는, 공부를 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어서 저는 오히려 좋다고 하실 줄 알고 지금 이랬는데 네, 그래서 몸 쓰는 직업은 오래 못 간다. 공부를 머리를 써야 된다 이런 주의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반대를 하셔서 이제 댄스 학원에 등록한 것도 엄마랑 둘이 몰래 제 거의 생일 선물로 나 들어가게 해달라 이렇게 엄마한테 전화로 해가지고 허락을 받고 이제 댄스 동아리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항상 시에서 막 1등하고 이런 동아리였어요. 그 동아리 자체가. 그래서 뭐 약간 전문 단체한테 콜도 받고
아, 이제 그 정도로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좀 잘하는 단체였는데 거기 이제 선생님께서 무용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저한테 먼저 제안을 하셔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그때는 무용의 무자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똑같은 건 줄 알았어요. 이런 거랑 네네. 춤추는 거랑 똑같은 건 줄 알고 학원을 이제 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다리 찢기부터 발끝 포인부터 너무 아프고 힘들고 그쵸. 맨날 울면서 집에 들어오고 막 그랬는데 이제 엄마는 제가 한 달 다니다 그만둘 줄 알았다고 너무 힘들어해서 근데 선생님이 그 중학교 때 선생님이 너무 무서우셔가지고 네. 그만두겠다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만두겠다는 말을 못 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네. 그래서 이제 선화예고에 진학하게 되고 네. 그 선화예고에서 이제 졸업을 하면서 세종대로 오면서 이제 무용을 계속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체형적인 그 조건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선생님께서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러셨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때 당시 좀 키가 다른 또래에 비해 컸어가지고 네, 키가 크신데요. 지금도. 네. 지금은 보통인데 그때는 예. 좀 컸어가지고 아, 그래서 아마 더 해보면 어떻겠냐고 얘기해보신 것 같아요. 그 처음부터 현대무용을 하신 건가요? 네.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학원에 처음 가가지고 네. 그때는 발레를 시작하기 늦은 나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한국무용 아니면 현대를 해라 그랬는데 이제 어머니께서 유학을 보낼 거니까 현대무용을 시켜달라고 아,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현대무용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유학도 다녀오신 건가요? 가려고 했는데 제가 대학원을 들어가면서 네. 네, 깔끔하게 포기를 했죠. 제가 알기로 세종대를 이제 가셨는데 네. 그 입시가 엄청나게 치열한 것을 알고 있는데요. 아, 네. 특히 세종대는 더욱 또 그렇다는 게 있어요. 네, 저희 어떻게 때 들어가셨나요? 네, 예고에서 너무 탄탄하게 잘 배우고 제가 중학교 때 무섭다고 한 선생님 있으시잖아요. 그 선생님께 너무 잘 기본을 배우고 예고에서도 또 기본기를 좀 많이 하고 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따라하기를 볼 때였거든요. 그래서 비디오를 이렇게 줘요. 그럼 이 비디오 테이프를 예. 입학 원서를 내면서 받아와서 그거를 외워서 2주 뒤에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그 순서 암기나 이런 게 조금 빨랐던 것 같아요. 남들 친구들에 비해. 네. 그래서 그런 거가 조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제가 무용을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네. 무용을 하는 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뭔가를 알아가고 제가 느는 거에 대한 약간 희열감 같은 거나 그런 게 이제 좀 원동력이 돼서 준비를 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을 편안하긴 하지만 현대무용이 사실은 춤의 그 강도가 엄청나게 굉장히 힘든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사실. 네, 쉽지 않더라고요. 와, 네. 뭐 다치시고 이런 건 없으셨어요? 괜찮으셨나요? 부상도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네. 고등학교 때는 거의 막 발레를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그쵸, 예. 발레도 막 하루에 3클래스씩 들어야 되고 현대무용도 3클래스씩 꼭 해야 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개인 레슨도 또 따로 해야 되고 한국무용도 저희 때는 다 부전공으로 시험 보고 그래서 네. 한국무용도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무용을 정말 뭐 14시간, 16시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상이 있었는데 뭐 다른 친구들도 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은퇴를 막 빨리 은퇴라고 해도 될까요? 네. 빨리 이렇게 그만두고 뭐 다른 길을 가거나 이런 경우들도 많이 봤습니다. 네, 맞아요. 제 친구들도, 제 동기들도 이제 뭐 다른 뭐 스튜어디스를 하거나 필라테스를 네. 하거나 아니면 이제 완전히 더 다른 이제 교육 쪽으로 가거나 이런 친구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몸을 너무 많이 써서 막 다치는 거예요, 계속. 치료해도 또 쓰고 또 쓰고 그러니까 네, 맞아요. 아무래도 좀 빨리 그렇게 병이 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용을 배우신 적이 있으신 거죠? 아주 어렸을 때 아주 잠깐 동안이었습니다. 부끄럽지만. 근데 몸이 너무 예쁘셔서 잘하셨을 것 같아요. 그냥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조금 이 무용인들이 이렇게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든 좀 알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기사를 봤었거든요. 네. 이게 아주 한 일주일 전인데 그 기사에서 뭐 무용인들이 이제 국립무용원 건립을 위해서 결의대회를 가졌다. 뭐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네. 선생님도 가셨다고요. 네,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네. 이 내용이, 네. 무용인들을 위한 전문 극장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무용의 역사가 어느 정도 뿌리를 두고 많이 근 40년, 50년간 이어져 왔는데 네네. 무용 전용 극장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 네네. 그래서 이제 무용에 대한 기록이라든지 아카이빙이라든지 그 비디오에 대한 저장 공간이라든지 이런 무용 전용 그 뭔가의 시설을 만드는 게 좀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느껴서 뭐라고 국립무용원. 국립무용원 네. 그게 저는 좀 건립을 이 기사가 막 이렇게 크게 알려지지도 않았더라고요. 그것도 좀 그랬는데, 국립무용원이 없었나 하는 생각을 다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게 보면 국립극장,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무용 전용이 아니고, 네. 그쵸, 공간이. 네. 또 다른 이제 많은 공연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니까. 네. 지금 보면 제가 잠깐 기사를 읽어드리면은 1,500명 무용인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결의대회를 가졌다. 해방 후 무용이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많은 국제적 행사에서 빠짐없이 국가 홍보수단으로서 한 몫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예술로 국가 이미지 향상, 또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해왔는데 이런 무용 예술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본 토대인 전용 공간이 한국에 아직 없다. 이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참 이 대한민국에는 없는 게 없는데 이 예술의 영역에서는 참 불모지다. 당연한 것들이 왜 없었지? 생각을 해보고 한국의 무용수는 전 세계적으로 정말 기량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너무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 그것도 또한 이렇게 좀 소수만 알고 있는 이야기이죠. 네,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제 뭐 외국의 무용단들이 뭐 아시아 최초 뭐 무용수를 섭외했다. 그럼 보통 한국 사람이 많거든요. 네. 네, 그럴 정도로 이제 아시아권에서 저 굉장히 인정받고 그런 무용수들이 정말 많은데, 안타까운 거는 이제 국내에 그런 무용수들이 더 해외로 진출하거나 혹은 국내에서 정말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해주거나 이런 토대가 어느 정도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술을 하기에도 너무 힘든데 먹고는 살아야겠으니 이분들이 예술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먹고 사는 거에 어느 정도 다른 직업을 부수적으로 꼭 가져야지만 예술을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국은 예술에 대해서 좀 야박하다?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도 이 토론회에 가서 많은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네. 이게 왜 그렇게 된 걸까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생활을 무용수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보통은 이제 다른 레슨이나 수업으로 조금 하는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은 홀 같은 운영, 이런 스튜디오 같은 거 운영을 해서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정말 필라테스 하시는 친구들도 있어요. 해서 이제 무용수도 했다가 필라테스도 가르쳤다가 이렇게 요가 강사도 있고 그런 걸 많이 하죠. 네. 이 무용수의 직업 또한 본인한테 너무 소중하니까 이걸 마지막까지 놓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결혼하게 되면 또 이 무용수의 직업이 유지되기 힘든 느낌도 있고, 왜냐면 이제 가족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많이 부족한 실정인 것 같아요. 무용 연습실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소품 같은 거 쓰면 대형 소품을 이제 보관할 장소가 개인 무용수들 이제 독립적인 안무가는 보관할 장소가 없어요. 근데 그걸 이제 다 돈 주고 맡겨야 되거든요. 뭐 이런 양평이나 이런데 이제 창고에. 근데 그런 현실을 보면은 슬프기도 하죠. 이 예술을 무엇을 위해서 예술 활동을 해야 되는 건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손에 잡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돈을 벌자는 목적이 어떤 상업적인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네요. 네. 지금 무용단이 아까 70명이라고 하셨나요? 네, 70명이 넘어요. 이번 연도 정말 많은데요. 네, 신단원 입단까지 하면 70명이 넘고 예. 저희가 또 이제 그 80년대부터 계셨던 선생님들도 있어요. 명예회원 뭐 아니면 고문으로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현재 네. 뭐 다른 학교의 교수님으로 계시는 분들도 다 저희는 회원으로 이제 정단원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네. 하거든요. 정작 이제 활동하는 그런 무대에 올라가는 친구들은 거의 30-40명 그쵸. 예. 네, 정도 되고, 네, 70명 안에 저희의 이제 텐마루를 갈고 닦아주신 선배님들이 네. 계시죠. 든든한 백처럼 이렇게 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잘 닦아놔서 네, 맞습니다. 텐마루 하면 이제, 전통 있는 무용단 이게 그럼요, 있는데, 네. 제가 만약에 텐마루 정기 공연을 했어요. 근데 안무를 막 이상하게 올려. 그러면 이게 텐마루에 너무 누가 될까봐. 그 부담도 또 있으시겠구나. 예. 부담감이 좀 많이 컸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 네. 선생님들은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예.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래도 막 잘해야지 이게 생각이 너무 강했어가지고 좀 부담스러웠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또 학생도 가르치시죠? 네. 어디 출강 하시죠? 네, 세종대학교랑 이제 한양대 에리카를 현대무용 전공 학생들 가리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호원대학교 뮤지컬학과 친구들 발레를 제가 가르치고 있고 발레요. 네. 예. 이제 어쨌든 현대무용이 발레에서 근간을 했었고 저도 이제 맞습니다. 발레를 예. 기본 베이스로 많이 배웠어서 네네. 네, 그런 거를 좀 기본적인 제스처나 이런 포즈 같은 거를 위주로 가르치고 있어요. 너무 정적이어서 좀 힘들어하지 않나요? 뮤지컬 학과 학생들은 이렇게 자세에 대한 게 네네. 교육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올바른 자세, 네. 올바른 발성을 하려면 뭐 이런 기본적으로 서 있는 자세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따로 배우는 것 같아요. 네네.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래서 그런지 그런 예. 기본적인 거에 대한 인식이 강한 것 같아요. 이거 잘 배워야지. 이거를 잘 정말요? 세워야지. 이런 기본적인 게 오히려 더 잘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학교 이제 학생들은 이제 무용과죠. 네, 그들은. 현대무용 전공으로 하고 있어요. 좀 다르시겠어요. 네, 많이 내용이 달라요. 다르니까. 이게 어쨌든 현대무용이 모던 댄스에서 포스트 모던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이제 약간 해체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이 해체주의적이라는 게 이제 정말 춤을 다 해체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 컨템포러리라고 얘기를 네, 해요. 네, 그래서 보통 아이들은 요즘 추는 춤을 이제 컨템포러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뭐 움직이는 것 또한 이제 현대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약간 장르가 완전 융복합적으로 예.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지금은 근데 그 친구들은 어쨌든 대학을 들어오기 전까지 기본기나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다 익혔죠. 받고 네네. 온 친구들이어서 이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어떻게 내 춤으로써 나만의 개성을 만들 수 있을지 내 색깔을 만들 수 있을지를 조금 더 교육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본인이 교육 쪽으로 가고 싶다, 아니면 무용수로 가고 싶다, 안무가로 가고 싶다, 이거에 대한 게 전반적인 커리큘럼 안에 녹아져 있는 느낌이에요. 사실 한국에 무용단이 정말 많거든요. 네, 제가 그냥 하다못해 유튜브에서 찾아봐도 정말로 많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좀 아까 말씀대로 이렇게 체계가 잡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네. 진짜. 그 학생들 다 어디로 갈까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갑자기. 많이 안타까워요. 네. 그러니까 면담을 진행하면 아이들이 무용을 하면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네. 무대를 쓰고 무용수를 하는 게 아이들 생각에는 직업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네, 네. 그냥 당연히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예술 활동으로 생각이 돼 있고, 물론 그것도 맞죠. 이게 예술 활동이고 예술을 뭔가를 원하고 하면 안 되지만 그것들이 이들이 먹고 사는 거에 대한 문제가 된다면 네. 이 예술 활동에 대해서 제가 적극 권유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해요.
네.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선생님 제가 좀 너무 우울한 얘기를 했나요? 아닙니다. 저는 재미있고 밝은 얘기보다는 이들의 현실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서 이렇게 되새기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계기인 것 같아요. 너무 가라앉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지만 또 공연이 있으시잖아요. 그래도 좀 홍보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희 이제 12월 16, 17일에 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텐마루 정기 공연이 있습니다. 12월이요? 네. 제가 네. 이제 작년에도 정기 공연 안무를 했었는데, 예. 그때는 이제 더블빌로에서 30분씩 공연을 했었고, 네. 이번에는 이제 신원민 안무가와 제가 같이 협업으로 1시간짜리 공연을 안무하게 돼가지고요. 네. 날짜가 그러면 12월 16일, 17일입니다. 날짜도 정해졌고요. 네. 네, 장소가 대학로 아까 네, 예술극장, 대극장. 예술극장이요. 네. 이 방송을 좀 들으시는 분들은 12월 아직 시간이 지금 많은데요. 꼭 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할게요. 네. 아니 또 윤경 선생님 개인적인 계획도 좀 있으세요? 저는 일단 안무 활동을 조금 많이 하고 싶어서, 제가 8월에도 이제 지금 현재 박사 논문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6월에 끝나면 예. 조금 준비를 해서 8월이나 9월쯤 소극장 공연을 하나 하고 네. 싶어요. 그래서 아직 생각 중에 있어서. 소극장 공연은 뭔가 더 매력적인데 아주 작은 인원으로 하시는 건가요? 네. 작은 인원으로 이제 극장 공간이 조금 네. 보통 극장이랑 조금 다른 곳이에요. 뭐 조명이나 이런 것도 뭐 위에 바텐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예. 공간 자체도 의자를 이제 사각형으로 관객들을 한테 둘러싸여서 네. 할 수 있는 공연 극장이고 이제 이렇게 문 열고 나가면 또 다른 공연장이 있어요. 거기가. 그래서 네. 이제 공간을 이동하면서 작품을 네. 조금 관람할 수 있게 미술관 같은 공연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예. 계획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또 혹시 공연 날짜나 이런 게 정해지시면 네. 알려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너무 좋아요. 네.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진짜 푸른 밤에 이렇게 인터뷰를 오늘 정말 했습니다. 지금 거의 10시가 됐나요?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또 어디 이렇게 그 무용단 부대표로서 어디 갔다 오신 것 같은데 그렇죠? 공연을 보고 왔어요. 네. 하여튼 하시는 일이 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다락방 인터뷰 처음 왔는데 분위기 너무 좋고 처음에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네. 말씀을 뭔가 잘 못 드린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좀 아닙니다. 드는데 다음에 네. 불러주시면 더 잘 연습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꼭 와주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혹시 뭐 무용에 전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네. 아닌 분들 또한 이제 무용이 약간 대중성이 좀 없다는 평가가 네. 많이 있어서 순수 예술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 이제 텐마루 공연은 굉장히 재밌거든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 번쯤은 오셔서 같이 관람하고 뭐 방송 들었어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 네. 제가 너무 반갑게 인사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무용수들은 언제나 몸으로 말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익숙지가 않습니다. 가시면서 계속 말을 못해서 어쩌죠 하면서 걱정하셨는데 열심히 자신의 노트에 써서 그걸 봐가면서 무용단의 소개를 하시려 애쓰시는 모습이 참 사랑스러운 분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화려하고 뭔가가 가득 찬 세상에서 그렇지만 메말라 있는 땅에서 계속 일구고 피워내보려고 하는 어쩌면 극소수의 사람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낡고 늘어난 연습복이 젖어가도록 땀 흘리고 연습하는 무용수는 오롯이 그 시간 말고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과 대화하는 그 시간 속에서만 살아갈 뿐입니다. 미국의 현대무용가 마사 그레이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용수는 2번 죽는다. 그것은 무용수가 춤을 그만둘 때다. 그리고 이 죽음은 훨씬 고통스럽다. 자신만의 길을 끝까지 버텨 힘써 가고 있는 모든 무용인을 응원합니다. 오늘 저의 다락방은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저는 장유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요. 5월의 봄밤에 따뜻한 사람들과 시원한 저녁 보내세요. 여기는 수카바티 라디오입니다.